중환자실 문 앞 울부짖는 아내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엄마가 당신을 찾으셔요. 그러나 돌아온 답은 차갑고 무심한 한마디. 나는 장모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니잖아. 그 순간 아내의 가슴 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희생하지 않겠다고. 1985년의 여름이 아직도 제 어깨를 데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25에 저는 연분홍 드레스를 입고 준호의 아내가 되었고, 사랑이란 단어 하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었으며, 축복의 박수 소리와 하객들의 웃음 사이로 미래가 투명하게 빛나던 그 밤에 저는 세상이 제 편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예식장의 샹들리에 아래서 저희는 영원을 약속했고,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케이크를 자르며 달콤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신혼여행지의 바다는 파랗고 끝없었으며, 준호는 제 손을 잡고 우리는 달라질 거야, 미라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달라짐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를 위한 변화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 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미라나, 우리 어머니 성정이 조금 날카로울 때가 있지만 속정이 깊은 분이시니 부디 잘 부탁한다. 저는 그 부탁을 큰 종이에 서명하듯 선선히 받아들였고,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대답했으며, 그 대답이 앞으로 저를 어떻게 묶을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던 날, 시어머니는 제 짐을 하나하나 뜯어보시며 요즘 애들은 살림살이가 허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작은 화분조차 쓸데없는 것이라며 창고로 보내셨고, 저는 그 화분의 마른 잎사귀를 몰래 따다가 일기장에 끼워 두었습니다. 시댁은 어른들이 많은 집이었습니다. 식탁마다 규칙과 예절이 놓여 있고 부엌의 시계가 온 집안을 지휘봉처럼 휘두르던 집이었으며, 새벽 4시 반이면 저는 찬물로 손을 씻고 장을 보고 불을 올렸습니다. 밥 아래 윤기까지도 평가받는 아침에 시어머니의 혀끝은 날카로웠고, 며느리가 이래서야 어디 외며느리 노릇을 하겠느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깊게 숙였고, 억울함이 목구멍 위로 차오르면 물 한 모금을 더 삼키는 것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지만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신문을 읽다 말고 제 발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이 느껴질 때면 저는 걸음을 더 작게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아버지 주무신다는 말이 항상 집안을 맴돌았고, 저는 숨소리까지 줄여가며 부엌일을 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시댁의 제사 준비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되는 장보기와 음식 준비, 제수용 그릇들을 닦고 또 닦는 일들. 저는 시어머니 옆에서 손놀림을 배웠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수십 번 들으며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제사 당일에는 새벽부터 한복을 입고 절하는 법부터 상 차리는 순서까지 모든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준호가 친정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곤 했는데, 장모님 또 오신다고 하셔. 시간 아깝다. 밖에서 잠깐 보고 와라는 말이 쉽게 나왔습니다. 출가외인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술에서 왜 그리 익숙했는지 저는 몰랐으며, 저는 사과처럼 말랑한 목소리로 금방 다녀올게요라고 답했고, 그때마다 제 마음은 가벼운 알루미늄 그릇처럼 찌그러졌다가 다시 원래 모양을 흉내냈습니다. 친정어머니 정순이는 가끔 전화를 걸어 우리 딸 많이 힘들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에 붙는 떨림을 어머니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 상하면 오래 간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귓속에 맴돌았지만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제 품에 왔을 때 저는 제 삶에 불이 하나 더 켜졌다고 믿었습니다. 낮밤이 뒤섞인 전 냄새와 삶은 수건의 뜨거운 김 사이로 저는 살아 있었으며 산후의 허리와 무릎이 울부짖어도 우리 때는 사흘 만에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이불 끝을 더 단단히 접었습니다. 산후조리원 같은 것은 돈 낭비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저는 집에서 몸을 추스렸습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젖이 모자라나라는 걱정 섞인 말씀을 들었고 분유를 타서 먹이면 요즘 엄마들은 편한 것만 찾는다는 한숨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부족한 며느리였고 어떻게 해도 미안한 딸이었습니다. 친정엄마 정순이의 몸 상하면 오래 간다는 낮은 경고를 들으면서도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국물의 간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업고 빨래를 널고 젖을 물리며 설거지를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밤에 지훈이가 칭얼거리면 애가 왜 이리 보채나라는 말이 어디선가 들려왔고 저는 아이를 달래느라 밤새 돌아다녔습니다. 준호는 늘 바빴습니다. 바쁘다는 말은 문처럼 닫히는 소리였고 그림책을 들이민 지훈에게 피곤하다는 대답이 날아갈 때마다 아이의 입술이 아래로 접혔습니다. 그 작은 슬픔을 제 품으로 데려오며 저는 엄마가 읽어줄게라고 했고 이 집의 낮과 밤을 제 어깨 하나로 메고 가는 일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훈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저는 둘째를 가졌습니다. 입덧이 심해 토하고 있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첫째 때보다 더 심하네 딸일까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자연유산이라는 차가운 단어를 들었을 때 제 품이 갑자기 허전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며칠간 누워 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이럴 때 몸조리 잘못하면 나중에 탈난다며 미역국을 끓여주셨지만 동시에 지훈이 돌보는 일은 멈출 수 없지 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잃은 아이에 대한 슬픔을 혼자서 사겨야 했습니다. 준호는 그때도 바빴습니다. 다음에 또 가질 수 있어 라는 말로 저를 위로했지만 그 말 속에는 위로보다는 빠른 정리를 바라는 마음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에 혼자 울었고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으며 누구도 제 슬픔의 크기를 재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서랍을 여러 칸 지나갈 동안 어머니는 몇 번이나 입원을 했습니다. 당뇨로 시작해서 고혈압, 관절염까지 연달아 찾아온 병들. 병실의 하얀 커튼 사이로 저는 손을 비틀어 잡으며 죄송해요라는 말을 삼켰고 준호는 회사에, 회의에, 책임에 기대어 조문처럼 짧은 말만 남기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사위가 왜 안 와? 병실에서 만난 어머니의 친구분이 물어보셨을 때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남편의 사정을 대신 설명하는 사람처럼 굴었고 그럴 때마다 제 속에서 작고 둔탁한 돌멩이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병실에서도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우리 딸, 너무 애쓰지 마. 시집살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몸부터 챙겨야 한다.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빨리 나으시는 게 중요해요라고 답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제 피로가 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를 보는 일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작은 급여가 주는 자유로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여가는 것을 보는 것이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동안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했고, 며느리 노릇 힘들지? 라고 물어보며 진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김밥을 먹으며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저는 저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밖에서 일한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저는 새벽에 일어나 집안일을 미리 해두고 마트로 나갔습니다. 퇴근 후에도 저녁 준비와 설거지, 빨래까지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지훈이는 중학생이 되면서 아빠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준호는 아들과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았고, 지훈이도 아빠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하신다고 지훈에게 말했고, 지훈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훈이가 저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미안하다고 해요? 엄마는 왜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 일을 먼저 챙겨요? 그 질문들 앞에서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저보다 더 명확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이 놀라우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2024년의 겨울, 눈발이 도시의 소음을 조금 누그러뜨리던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시장 봉지를 떨어뜨렸고, 달려가 유리창에 이마를 대니 어머니의 숨은 얇고 길었습니다. 의료진의 말은 가족을 부르십시오로 정리되었고, 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위험하시다. 얼른 와라고 했습니다. 준호에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했습니다. 병원 냄새를 못 견딘다. 지금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장모님과 내가 특별히 깊은 관계였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 저는 말문이 막혔고, 그럼에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했지만 전화를 끊은 뒤 화면에 남은 통화 시간 숫자만이 멍하니 반짝였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헐떡이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은 제 어깨를 잡고 엄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눈을 뜨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손을 더듬어 쥐며 우리 사위는 왔니라고 묻는 순간 저는 오래된 양철 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처럼 마음이 찌그러졌습니다. 곧 올 거예요라고 말했으며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의 눈동자에서 불안을 걷어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지훈의 손을 더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훈아, 이제 어른이 되었네. 엄마 잘 챙겨라. 엄마가 혼자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해라. 지훈이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잘 돌볼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밤이 더 깊어질 때 어머니의 숨은 곧게 뻗다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마를 적시며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를 한꺼번에 말했고 의료진에 임종하셨습니다는 문장이 병실의 공기를 납처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으나 앉아 있는 것 같지 않았고, 지우는 제 어깨를 잡고 천천히 숨 쉬세요. 지금은 제가 옆에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한숨인지 말인지 모를 소리를 내더니 바쁜 일정이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말을 놓고 전화를 닫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오랫동안 귓속에 울리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혼자였는지를. 장례의 절차는 생각보다 기계적이었습니다. 서류, 예약, 알림, 접수, 상복, 흰 국화, 뜨거운 종이컵, 차가운 바닥, 끊어지는 허리. 지훈과 저는 서로의 손등을 눌러가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준호는 첫날 잠깐 들렀다가 말 몇 마디 남기고 돌아갔고, 조문객들 중 몇 사람은 눈으로 질문을 던졌지만 저는 그 눈빛을 빈 의자처럼 지나치게 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오셨습니다. 미라나, 혼자 고생이 많았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앞에서 저는 겨우 고개를 숙여 인사드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아니? 시집 가서도 효성이 지극하다고 늘 말씀하셨어 라는 말을 들으며 저는 어머니가 제 힘든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인 전날 밤, 영정 앞에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가 늘 제 편이었는데도 저는 자꾸만 누군가의 눈치를 받고 누군가의 일정과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제 숨을 줄였고 오늘도 그렇게 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어머니, 이제 제 숨을 제 호흡대로 해도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마지막 인사처럼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지훈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너무 많이 참아왔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실 거예요. 20살이 된 아들의 말이 어른스러웠고, 저는 그동안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의존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거실의 TV는 밝고 시끄러웠습니다. 소파에 기대 앉은 준호는 수고했어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그와 마주 앉아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거기 있지 않았나요? 왜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않았나요? 왜 최소한의 체온조차 나누지 않았나요? 준호는 말했습니다. 나는 바빴다. 나는 가족을 먹여 살려왔다. 장모님은 내 직계가 아니다. 그 말들이 제 귓속을 서로 부딪히며 금속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어머니의 마지막에도 저는 제 일정을 내세워 빠져도 되는 건가요?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은 불편과 분노 사이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했고 저는 알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사실 대답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제 안의 경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인가요? 저희 슬픔과 기쁨을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물어보셨나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여기서 제 삶을 멈추지 않겠어요. 당신의 설명과 저의 변명이 서로를 더 닳게 할 뿐이라면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야 해요. 준호는 뜨뜻미지근한 위협과 설득을 섞었고 달래는 말과 큰 소리가 교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상담을 받겠어요. 울먹이지 않겠고 서두르지도 않겠어요. 다만 제 삶을 제가 정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제 감정을 뒤로 밀어두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제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 순간에도 저는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제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구청의 안내판 아래 서 있었습니다. 가족센터 3층, 법률구조 상담 5층, 작은 활자들이 길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접수표를 뽑아 의자에 앉아 제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고, 대기실에서는 커피 자동 판매기의 뜨거운 김 냄새와 소독약의 희미한 냄새가 섞였습니다. 다른 대기자들을 보니 저처럼 중년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서류를 꼼꼼히 정리하고 계셨고, 어떤 분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고 계셨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호추름이 울리자 젊은 상담사가 제게 미소를 건넸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의 날들을 빠르게 말하지 않고 천천히 제가 견딘 방식대로 꺼내놓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정작 김미란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정서적 경시와 관계의 내 일방성, 돌봄의 불균형, 장기간 누적된 소외는 법의 언어로도 설명이 가능해요라고 알려주었고, 재산 형성에 대한 가사노동 기여는 계산하지 못한 노동이 아니라 수치가 가능한 기여예요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면봉처럼 하나하나 들고 마음의 상처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따갑지 않았고 오히려 소독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훈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요즘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그럼 경제적 독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일을 하고 계신가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해요. 많지는 않지만 제 이름의 통장이 있어요. 상담사는 제가 말하는 동안 한 번도 제 이야기를 끊지 않았습니다. 가끔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맞장구를 쳐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잘 버텨오셨네요 라고 인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끝날 무렵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급히 결론 내지 않아도 돼요. 다만 경계선을 그어야 해요. 다음에도 내가 나를 버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아니라고 답할 수 있을 때까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창문에 기대 서서 먼 빌딩의 유리 외벽을 봤습니다. 그 표면에 흐르는 하늘의 색이 제 얼굴까지 비춰서 순간적으로 제가 바깥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착각을 했습니다. 상담소를 나오며 받은 팸플릿들을 버스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정서적 학대, 가스라이팅, 공동의존 같은 단어들이 낯설었지만 읽어보니 제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뒤로 미루는 것이 습관화된 경우라는 문장을 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과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짧고 명료한 문장으로 말하지 않고 오래도록 생각해온 마음들을 장단 맞춰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가 엄마의 시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래 미뤄둔 것들을 하나씩 꺼내 써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를 만나고 밤에 산책을 하고 혼자 영화관에 가서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앉아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이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이 기댔나?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한 게 가장 좋아요. 할머니도 그러셨을 거예요. 이 아이가 어느새 저희 보호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슬프지 않고 고맙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저는 아빠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엄마를 혼자 두고 그럴 수 있는지. 저도 남자지만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훈의 말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원망하게 만든 것도 제 탓인 것 같아서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길을 고르겠어요. 버티는 길과 떠나는 길 사이에서 떠나는 길을 고르고 떠난 자리에서 다시 사는 길을 고르겠어요. 지훈은 엄마는 해낼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깃털처럼 가볍지 않고 작은 돌처럼 주머니에 들어와 묵직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친구 선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 후 연락이 뜸해진 친구였는데 목소리를 들으니 반가웠습니다. 미란아,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상황까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영이는 중간중간 어머, 정말, 이라며 놀라기도 하고, 그럼 그렇지. 나도 너가 힘들 것 같았어 라며 공감해 주기도 했습니다. 미란아, 너 정말 고생 많았다. 나는 솔직히 너 남편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결혼식 때도 그렇고, 가끔 모임에서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다들 걱정했어. 근데 너가 괜찮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 못하겠더라고. 이제라도 결정한 거 잘한 것 같아. 친구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선영아, 나 정말 무서워. 혼자 사는 게 처음이잖아. 무서워하지 마. 나도 이혼하고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TV 보고. 선영이의 밝은 목소리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몇 달 뒤 저희는 각자의 물건을 나눴습니다. 앨범과 찻잔과 낡은 전기포트와 책 등과 겨울 이불과 저는 제가 지켜온 살림의 일부를 곱게 포장해 두고 나왔습니다. 준호는 마지막까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짐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찍은 사진들, 제가 몰래 사모은 책들, 제가 쓰다가 그만둔 일기장들. 이런 것들을 보며 저는 그동안에도 계속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의 창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오후에 빛이 바닥을 길게 훑으며 이동했고 저는 바닥에 앉아 오래전 세탁소에서 받아온 영수증을 찢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란아, 이제는 너를 크게 불러도 괜찮아. 내 이름이 방 안에서 메아리로 돌아와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돼. 첫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방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불을 끄고 제가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아무도 제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지 않을 곳.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는데 슬픈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
파마 대신 저는 길게 길렀던 머리끝을 과감히 잘랐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낯설지만 단정했고 미용사는 얼굴이 드러나니까 더 밝아 보여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단지 외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제 표정의 근육들이 다른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바뀌셨네요. 뭔가 젊어 보이세요. 미용사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네,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머리 스타일 바꾸면 정말 기분이 달라지죠. 저도 힘들 때마다 머리를 확 자르거든요. 그 말에 저는 공감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것이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의식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계발서의 굵은 문장들이 저를 향해 손짓했지만 저는 여행 섹션에서 늦은 지도라는 제목의 책을 골랐습니다. 그 책의 첫머리에는 나이가 들수록 길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된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대에서 책을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쳐드는 동작이 유난히 느리고 진지했습니다. 그 느림이 저에게는 새로운 속도였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다는 문장을 읽으며 저는 그동안 얼마나 서둘러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속도에 맞추느라 제 호흡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밤에는 일기를 썼습니다. 볼펜의 잉크가 종이 위에서 미끄러지며 남기는 길을 따라 오늘을 눕혔습니다. 저는 남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던 습관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라고 쓰고 저는 여전히 두렵지만 두려움이 저희 새 출발을 대표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제가 저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마침표가 너무 작아 보여 2번 찍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동네의 오래된 라디오 방송국에서 주 2회 자원 DJ를 시작했습니다. 낮 시간대의 조용한 프로그램에서 사연을 읽고 음악을 틀며 커피 대신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마이크에 붉은 불이 들어올 때 심장이 서늘하게 깨어났고 늦게 배우는 이름, 나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첫 방송 때는 너무 떨려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오후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DJ 미란입니다. 제 이름을 라디오 전파에 실어 보내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늦게 시작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누군가는 70의 수영을 배우고, 누군가는 65에 글씨를 바꾸고, 누군가는 80에 스마트폰 사진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연들을 읽으며 창밖의 가로수 잎사귀가 햇빛에 뒤집히는 것을 보았고, 제 안의 그늘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53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김선희 씨의 사연입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포기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워놓고 시간이 생겨서 용기를 내어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굳어서 어렵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다는 말을 들으니 힘이 나네요. 이런 사연을 읽을 때마다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늦은 시작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 깨닫게 됩니다. 주말에는 주민센터 문해교실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글자를 썼습니다. 가을이라는 단어를 한 글자씩 따라 쓰는데 어떤 분의 을이 자꾸 벽에 기대듯 기울어져서 저는 그분의 손등에 손을 얹고 천천히 다시 을을 썼습니다.
그 느린 회기 제 안의 급한 마음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건 아닐까요?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가 물어보셨습니다. 아니에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 늦지 않아요. 제가 답해드리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손자한테 편지 한번 써보고 싶어서 시작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서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 놓으며 어머니, 이제 제 글씨로 제 이름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고 있어요. 늦었지만 시작했어요. 시간은 확실히 흘렀습니다. 이사는 마무리되었고 서랍 속에는 제 서류만이 들어있고 냉장고에는 제가 먹고 싶은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저녁이면 창턱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들 각각의 사연을 상상했습니다. 누군가는 퇴근했고 누군가는 공부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오늘 이별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불빛 사이에서 제 불빛을 키웠습니다. 냉장고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채워놓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토마토와 아보카도, 그리고 맛있는 치즈. 누군가의 입맛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제 취향만 생각하면 되는 장보기가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준호를 보았습니다. 서로의 눈이 잠깐 마주쳤고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는 많이 달라졌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네, 달라졌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말았고 저는 서로 잘 지내요 라고 말하고 길을 건넜습니다. 제 심장은 빨리 뛰지 않았고 가슴 어딘가가 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람이 제 옷깃을 정리해 주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요. 지우는 가끔 놀러 왔습니다. 엄마,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네. 그리고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좋아 보여요. 2해가 지나 저는 작은 북살롱을 열었습니다. 카페를 차릴 만큼의 큰 용기는 없었지만 책을 모아두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면 제 손으로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페이지에 용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임대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할 때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이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벽지 색깔부터 책장 배치까지 모든 것이 제 취향대로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첫날 모인 5사람과 저희는 각자 자기 삶의 문장을 한 줄씩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고 저는 그 장면을 마음속 가장 앞쪽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모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모두들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공간이 있어서 좋네요. 또 다른 분은 책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풀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저희 발걸음으로 걷고 있어요. 가끔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가끔 햇빛이 독하면 그늘로 걸어가며 가끔 길을 잘못 들면 다시 돌아 나오는 법을 배웠어요. 어머니라면 알 거예요. 저의 발꿈치가 단단해졌다는 것을. 북살롱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는 분들, 육아에 지쳐 잠시 쉼을 찾는 젊은 엄마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려는 중년의 여성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이곳에 왔고, 책을 매개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늦게 시작하는 게 많아요. 50살에 영어 공부 시작하고 운전면허도 따고 한 손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재밌어요. 젊을 때는 의무감으로 했는데 지금은 진짜 하고 싶어서 하거든요. 저는 가끔 기차 대신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좌석이 조금 좁고 창문이 더 크게 느껴지는 버스에서 저는 나라의 길을 천천히 다시 배웠습니다. 터미널에 앉아 종이컵 어묵 국물을 마시며 사람들을 구경했고, 바다가 보이는 정류장에서 내렸을 때 바람은 저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해수면 위로 배 한 척이 미끄러지듯 지나갈 때 저는 가만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늦게 떠난 사람도 도착은 해요. 늦게 시작한 사람도 완주는 해요. 바다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일기장에 썼습니다. 희생은 오래 버텼던 저의 습관이었으나 사랑의 증명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었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마침표를 크게 찍었고 그 점이 작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청취자 한 분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DJ 미란님, 덕분에 용기를 얻어 60살에 수채화를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방송 들으며 그림을 그려요. 늦은 시작이지만 매일이 즐거워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지우는 내년 봄에 결혼을 합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예비 배우자는 매사에 차분하며 저희는 셋이서 저녁을 먹으며 각자의 부모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쓰자라는 조약을 농담처럼 적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도 마음이 조금 울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공평이란 마음의 한가운데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아, 너는 좋은 남편이 될 거야. 그리고 좋은 아들이기도 하고. 예비 며느리가 어떤 분인지 더 알려줄래? 제가 물었습니다. 착하고 똑똑해요. 그리고 엄마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자기 의견도 분명히 말해요. 저는 그런 점이 좋아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보여준 희생의 모습이 아니라 균형 잡힌 관계를 배운 것 같아서요. 그럼 엄마는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다음 주 일요일에 함께 식사하는 건 어때요? 수진이도 엄마 만나고 싶어 해요. 밤이 깊어지면 창가의 화분에 물을 줍니다. 잎은 두툼하고 잔뿌리는 느리게 뻗어갑니다. 물잔을 기울이는 순간마다 저는 제 안의 마른 부분이 어두운 흙처럼 물을 먹는 상상을 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를 돌보는 일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치가 아니라 제 숨을 지켜주는 아주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처음 화분을 키울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적게 줘서 식물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식물이 원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저 자신이 원하는 것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식물도 저도 적당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어느 날 북살롱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조용히 책을 읽다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혼 경험이 있으시죠?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나요? 표정에서 느껴져요. 저도 그런 시간을 겪어봐서요. 70에 이혼했거든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이혼이라고 다들 말렸는데 지금은 후회 안 해요. 나머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분과 긴 대화를 나눈 후 저는 늦은 시작에 대한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라고요. 그분은 이제 혼자 여행도 다니시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요리 수업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북살롱 벽에는 점점 더 많은 격려 메시지들이 붙었습니다. 50에 시작한 요가, 몸이 좋아졌어요. 60에 배운 컴퓨터, 손자와 화상 통화해요. 40에 시작한 그림, 개인전까지 열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며 방문하시는 분들이 용기를 얻어 가셨습니다. 라디오 방송도 점점 발전했습니다. 늦게 배우는 이름, 나 코너가 인기를 끌면서 더 많은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시간을 늘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저는 현재 분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제 속도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어느 날 방송에서 이런 사연을 읽었습니다. 45살 주부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제 꿈을 포기했는데 DJ 미란님 방송 듣고 용기를 얻어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인생 경험이 도움이 되네요. 그런 사연을 읽을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먼저 용기를 내어 시작한 일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작은 파르프 에펙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의 결혼 준비를 도우면서 저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때는 모든 것이 시댁 중심이었고 제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수진이는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하고 양가의 의견을 골고루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결혼식장은 어떤 곳이 좋을까요? 지훈이 물어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이 새로웠거든요. 너희 둘이 좋아하는 곳으로 하면 돼.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래도 엄마 의견도 중요해요. 수진이도 엄마 생각을 들어보고 싶대요. 아들의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될 수진이가 저를 배려해 준다는 것도 고마웠고 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도 다행이었습니다. 수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정말 밝고 씩씩했습니다. 어머님, 지훈이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어려운 시간을 혼자 견뎌내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것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수진아, 혹시 시집살이에 대해 걱정되는 건 없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훈이와 이미 많이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되 우리만의 가정을 만들어 가기로 했거든요. 어머님도 저희를 믿어주세요. 그 대화를 나누며 저는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무조건 참고 맞추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북살롱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정해서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혼자 책 읽을 때와는 다른 재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해석을 들으니 책이 더 풍성해져요. 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책으로 선택한 것은 아몬드라는 소설이었습니다. 감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토론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경험담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제 감정을 모르고 살았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나이 들어서야 가능한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런 모임을 통해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북살롱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방송 2주년을 맞아 특별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 몇 분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70의 수영을 시작하신 할아버지, 60에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 50의 창업을 한 아주머니까지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시작하기를 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 눈치 보느라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도움이 돼요. 라는 말씀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제작진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미란 씨 방송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청취율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북살롱 3주년을 맞아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취미로 하시는 그림, 사진, 수혜품 등을 전시하는 자리였어요. 제 작품이 전시될 만한 수준은 아닌데요. 라고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실력보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시회 오프닝 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작품을 낸 분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 북살롱 단골들, 라디오 청취자 분들까지 작은 공간이 사람들로 가득 찼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란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될 줄 몰랐어요. 전시회까지 열다니 꿈만 같아요. 저도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혼자였다면 이런 일들을 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용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 용기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늦은 시작이라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것.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것.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늦었고 그래서 결국 맞았습니다. 하루가 길어서 버거운 날도 있고 짧아서 아쉬운 날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저의 날입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이름을 다시 붙이는 하루가 반드시 옵니다. 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준 70의 수영 초보처럼 문해교실에서 을의 기울기를 바로잡던 할머니처럼 시장에서 국화한 다발을 쥐고 환하게 웃던 저처럼 늦어서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지금은 잃을 게 없다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김미란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북살롱에 오시는 단골 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그 말을 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머니, 오늘도 제 이름을 크게 불러봤어요. 김미란, 내가 여기 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요. 저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를 데리고 계속 걸어갑니다. 발 뒤꿈치가 단단하고 발톱이 반듯하고 보폭이 제 마음에 맞는 속도로요.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면 저는 북살롱 창가에 앉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거리는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위로받습니다. 어머니도 저렇게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일 북살롱의 벽에 새로운 문장을 겁니다. 작은 생활의 큰 용기. 누군가 들어와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의자에 앉을 것이고 저희는 커다란 결심 대신 불을 켤 것입니다. 오래 꺼져 있던 마음 속의 작은 등을 서로의 손으로 한 번에 하나씩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라디오에서 마지막 곡을 틀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늦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아름다운 꽃은 때로 가을에 피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계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DJ 미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꺼진 후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었기를, 누군가의 늦은 시작을 응원할 수 있었기를. 김미란,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미란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살아오느라 정작 나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되찾은 그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 잔잔한 울림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사랑도, 희생도, 책임도 결국은 내가 나답게 서 있을 때 더 빛난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마음속에 오래 묻어둔 꿈이나 바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어 자신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안하고 마음에도 따뜻한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